4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부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성신여자대학교 심두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성대하고 의미 있는 학술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여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RIAW 아시아 여성 연구원의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또 토론하기 위해서 와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가급적 이번 제4부 세션을 1시간 정도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지정 토론자로 와주신 6명의 선생님들께서 매우 열심히 논문을 읽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과 평을 담은 토론문이 있습니다. 그 6명의 선생님들의 각각의 토론을 일단 듣고 그리고 논문 발표자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시간이 여의하다면 플로어에서의 질문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으로 4부 세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명의 토론자 중에 첫 번째 토론자로 경희대학교의 홍지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홍지아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토론하러 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자께서 시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일단 맨 뒤에 있는 논문 발표문을 보시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제가 논문 요약을 잠깐 또 해놓고 그다음에 논문에 대한 저의 질문을 썼는데 내용에 대한 요약은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뒤에 제가 논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토론을 맡은 논문은요. 앞에 세션에서 발표가 되었던 K 컨텐츠 욕망과 재현 세션에서 발표가 되었던 베트남 여성의 한류 상품 소비 경향과 기여 요인이라는 논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으로는 601호에서 역시 같은 시간에 발표가 되었던 K-팝과 젠더 표상이라는 세션으로 발표가 되었던 대중적인 현대성에 대한 이야기, K-팝 말레이시아 여성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담론, 이 두 개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제가 부탁을 받아서 논문을 읽고 토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트남 여성의 한류 상품 소비 경향과 기여 요인, 베트남 호치민 인문 사회학 대학교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좀 평을 드리면요. 일단 논문에서 제가 잘 몰랐던 지금까지 베트남의 한류의 역사도 제가 좀 많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어떻게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일단 논문에서 주로 소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 대상으로 삼은 여성들이 페이스북 온라인 서베이 참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참여자의 50%가 20대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예측할 수 있는 결과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나중에 연구자께서 50%가 20대 여성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성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그 점을 좀 중심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서베이가 보여주는 한류를 즐기는 이유나 혹은 관련 상품의 소비는 특수한 연령, 그러니까 20대라는 특수한 연령, 그리고 특수한 젠더, 여성이라는 특수한 젠더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한류 문화의 특징은 다른 연령대 그리고 다른 젠더의 문화적 행위와 비교할 때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왜 한류의 소비가 주로 20대 여성들에게 중심으로 일어났는지를 먼저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한류 소비 현상이 젠더나 세대, 계급의 맥락에서 베트남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집단의 문화적 행위는 그 어떤 행위가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20대 여성들의 어떤 문화적인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좀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하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서베이 결과를 조금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께서는 그러니까 서베이가 수치 변화를 통해서 한류가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하고 음악을 즐겼는데 요즘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의 변화에 따른 뷰티나 패션이나 영화 등이 부각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현상은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포착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단순히 어떤 한류 소비의 경향이 변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생각을 하기에는 예전에는 그냥 한류가 처음 초창기에는 한국을 막연히 동경만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 시청에 만족을 했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유학이다라든지 아니면 어학 연수라든지 단기 관광 등 같은 한국 방문의 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이제 보면은 화장품이나 패션용품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류의 소비 경향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한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나 채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좀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 형태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전방의 확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연구자께서는 한류의 발전 요인으로 한국과 베트남 정부 차원의 교류가 증가를 했고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그런 이벤트성 소비 문화가 발전을 했고 또 막 스마트폰이나 SNS 발전을 통한 정보 습득이 쉬워졌고 또 여성주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들이 자기를 위한 어떤 즐거움을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류의 어떤 소비 방향이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거는 그렇다면 이게 왜 유럽 문화나 미국 문화나 아니면 다른 아시아 문화가 아니고 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온 것이 한류일까라는 데 초점을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 문화도 접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런 모든 변화의 어떤 기반에 한류가 있는 것일까? 한국 문화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조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구별되는 뭔가 한국 문화가 베트남 문화와 뭔가 연결이 되는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무엇이 있다라면 아마 그게 정말 이 연구에서 좀 지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도 이제 한국 한류 연구 많이 하고 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지만 한류의 중심 특히 이제 그 소비 대상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한류의 중심에 K-팝 특히 이제 남성 아이돌 가수나 혹은 가수 그룹이 있다는 건 저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20대 아시아 여성들이 한류의 매력을 느끼는 아마 굉장히 핵심적인 그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역시 같은 질문으로 한국 남성 가수가 뭐가 특별하기 때문에 미국 가수나 베트남 가수나 일본 가수가 아니라 한국 남성 가수를 좋아하는 것일까? 이것도 역시 역으로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류가 베트남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가능한 것인지 물론 그런 결과나 현상을 분명히 맞게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원인이나 맥락을 조금 더 보아주실 수 있으시다라면 훨씬 더 좀 재미가 있는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베트남 20대 여성의 어떤 문화사회적 정체성에 한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굉장히 좀 흥미있는 연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좀 던져주시고 답을 구하실 때 베트남과 또 한류 문화의 어떤 접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조금 더 맥락적인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되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그런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는 걸로 이번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도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논문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중적인 현대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K-팝과 말레이시아 여성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담론이란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건데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 소비자 연구, 그러니까 한류를 즐기는 주체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할 때 한류를 즐기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연구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그런 어떤 어머니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 팬덤의 주소비자인 10대나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서 이들을 자녀로 키우는 어머니 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을 하셔서 그 점을 굉장히 제가 신선하게 봤고요. 또 서구화 과정에서 여성에게 전통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하는 말레이시아의 근대화 전략이 사실 한국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젠더와 세대에 따라 차별화되는 문화적인 수행성을 연구의 문제의식으로 설정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읽었던 논문이고 또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그것이 뭐가 있냐면은 한국의 남성 아이돌 그룹 B1A4가 말레이시아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할 때 이제 히잡을 쓴 소녀를 껴안은 투동이라고 하는 그것을 쓰고 온 여성을 껴안는 것이 이 논문에서 굉장히 주요한 사건으로 자주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셨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슬람 문화가 많은 나라인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녀들이나 여성들에게 어떠한 문화적인 어떤 규율로 작용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전 연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사실 그래서 좀 리서치도 조금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가져왔고 이 사건이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보기도 했었고 또 조금 더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를 가진 또 아랍의 나라와 또 아시아의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또 지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봤었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논문이었습니다. 흥미있게 연구를 읽었던 반면에 조금 아쉬운 점, 그러니까 제가 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건 알고 싶었는데 연구자께서 별로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이거 조금 더 듣고 싶다고 생각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연구의 질문과 분석이 주로 자녀들을 규율하는 어머니의 수준에 맞춰져 있어서 사실 어머니가 한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시민으로 본인이 어떤 문화적인 소비를 즐기시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 세대가 한류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규율을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머니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시는지 어머니는 한류를 어떻게 소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한류 문화의 소비에 굉장히 너그럽고 인터뷰에 적어도 응했던 어머니들은 그리고 자녀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을 좋은 어머니 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어머니들도 한류를 접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녀 세대와는 다른 그분들 나름의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들께서 아들 같은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가수 얘기를 하시면서 뭐 아들 같은 아이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한국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어떤 연구냐면은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한국의 젊은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팬덤에 대한 연구들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흥미있게 봤었냐면은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이 젊은 남성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게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사회적인 금기 그러니까 어떤 머추한 여성이 젊은 남성을 좋아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본인이 그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내 조카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팬덤을 이렇게 즐기시는 그런 연구를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모 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모라는 말이 진짜 이모는 조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성 아이돌이가 분명히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는데 그거를 내가 저 아이돌이 그냥 남성적이라서 매력이 있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이모처럼 저 아이돌을 참 내 조카처럼 아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맥락에서 굉장히 읽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도 아마 그 어머니들께서도 분명히 단순히 아들 같은 아이돌이야라는 말씀 이면에
깔려 있는 더 다양한 층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셔서 제가 더 이렇게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인터뷰하시는 분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보셨을 테니까 좀 더 맥락적으로 좀 읽어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자, 또 하나의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개인적인 제안은 이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서 여기에 어머니고 또 여성이라는 젠더적인 문제의식을 조금 더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슬람 사회가 요구하는 보수적인 어머니 노릇을 수행하는 목적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로서 자신의 좋은 평판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딸들의 행동과 옷차림 그리고 투동을 착용하도록 규율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야지 딸들이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당신들이 누렸던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딸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문화적 현상이 그러하듯이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맞추는 것만이 문화적 행위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사회의 특성상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분명히 제한된 성역할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어머니들이 당신들이 딸로서 여성으로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신들의 딸들한테는 분명히 보다 나은 즐거움이나 권리를 좀 더 주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딸들에게 자신들은 경험하지 못한 한국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를 가도록 허락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같이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행위가 단순히 자녀들에게 한류를 접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의 관리 안에서 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어머니 노릇의 행위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여성으로 경험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아쉬움이나 직장을 가지는 것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남성만큼 뭔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의 어떤 아쉬움이나 아니면 사회적 차별에 대한 나름의 저항이다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권리의식과 연결되는 지점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좀 더 해석이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 또 보면서도 이거는 사실 독자의 내가 보는 관점이지 제가 말레이시아 문화를 정말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께서 분명히 많은 걸 얘기하셨는데 제가 제 나름의 또 편견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런 걱정도 사실 좀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류의 장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충분히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서로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날카롭고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경희대학교의 홍재하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일단 그 베트남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그 한류의 변화를 주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변화만이 아니라 한류의 변화를 베트남 사회 문화적인 그 특성과 맥락에 맞춰서 베트남의 20대 여성이 어떤 문화 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찾는지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점과 또 현재와 같은 그 오픈된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베트남의 20대 여성들이 굳이 한국 대중문화를 선택해서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지점을 찾아보셨고요. 두 번째 그 말레이시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연구에서는 이 어머니들도 분명히 한류를 접했을 겁니다.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상당한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K-팝이 인기 있다기보다는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당시의 전형성 주로 이제 중년 여성이 좋아하는 그런 텍스트라는 점에서 말레이시아의 중년 여성들로부터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특히 말레이시아라는 종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의 젠더 수행성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연구도 포함을 했더라면 훨씬 더 다면적인 그런 속성을 말레이시아 한류에 대한 다면적인 속성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특히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그리고 이들이 한류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감추어진 내면적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존경하는 세종대학의 손승혜 교수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종대학교의 손승혜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토론문을 썼기 때문에 아마 토론자들께서, 그러니까 발표자께서는 그냥 대충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사실 저는 이걸 쓸 때는 페이퍼 2개만 읽고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오후만 해도 제가 7개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으면서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한류에 대한 그런 이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런 그 교류가 굉장히 많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류 연구를 오랫동안 했지만 저는 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류에 대해서는 한류를 수용하시는 현지인 만큼 제가 인포머티브한 연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한류는 늘 현지에서 수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잘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한류가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을 때는 cultural proximity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그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게 처음에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서구 문화와의 하이브리티 컬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 동양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저도 학교에 있는데 저희 학교에도 브루나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교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K-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을 찾게 되었다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저도,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무슬림 컬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한국에서는 막 드라마에서 술 마시고 이런 장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헤어지면 드라마에서는 술 마시지만 우리는 차를 마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우 다르게 읽히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추측을 하면서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논문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 토론을 하라고 주어진 논문은 2개였는데요. 하나는 브루나이에 관련된 거였고 하나는 말레이시아에 관련된 거였고, 둘 다 주제는 cultural identity에 관한 거였습니다. 한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뭐 젊은 여성 특히 혹은 젊은 이들에게 어떤 cultural identity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게 혹시 어떤 cultural sensitivity의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김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셨고, 두 번째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티 마지다 모하마드 박사께서 해주신 논문은 그걸 더 넓혀서 지금 그 유튜브 컬처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계셔서 이게 점점 스코프가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래도 몇 가지 이 논문들을 좀 더 디벨롭 시켜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레이시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00명을 서베이를 하셔서 정말 저에게 뭔가 진짜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보여주셔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사실은 300명이라는 게 아주 일반화할 수 있을 만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퍼센트가 이런 대답을 했고 몇 퍼센트가 이런 대답을 했고 여기까지보다는 그 다음 단계에 뭔가 분석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너무 궁금한 점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유형의 학교를 다니는 그 리스폰던트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다른 유형의 학교를 다니는 것이 K 컬처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의 religious identity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궁금증 등을 포함하여 여기에서 조사를 하신 굉장히 많은 변인들 사이에 관계를 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다음 단계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간에 뭐 리그레션을 돌리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브루나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한류 2.0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한 10년 전쯤에 한국 한류가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상승세를 그리다가 한때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다양한 SNS를 통해서 그것들이 퍼져나가면서 다시 뭐랄까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겪을 때 어느 정도 약간 policy driven 컨셉으로 한류 2.0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한 한류 4.0, 5.0 정도 되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과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거를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2.0을 훨씬 넘어서고 계시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에는 2.0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관해서는 이 뷰티 컨텐츠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하다 보니 유튜브의 뷰티 컨텐츠 K 뷰티 같은 게 사실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컨텐츠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긴 한데 제가 전에 똑같은 경험이 드라마나 팝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한국 드라마 본 이야기, 한국 아이돌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런데 그러면 너네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 외국 수입된 프로그램 중에서 뭘 제일 많이 보니? 라고 물어보면 미국 드라마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국의 뷰티 컨텐츠나 유튜브에 있는 한국 컨텐츠들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컬처들 사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위치 지워지고 있는지를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의 뷰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왕홍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출발은 미국 유튜버들이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한국의 유튜버들이 하는 K-뷰티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다른 점이 있길래 이거를 다른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의 뷰티 컨텐츠와는 다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나 배경이 있으면 저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모든 작업들을 통해서 사실 한국의 한류 컨텐츠는
독특한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뭘 빌 때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 성당에도 갔다 이런 컨텐츠가 한꺼번에 다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cultural sensitivity에 대한 생각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한류 컨텐츠 제작 시스템 내에서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이번에 BT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를 했잖아요. 아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BTS 사우디 콘서트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아랍의 어떤 문화를 바꿨다거나 심지어 법을 바꿨다거나,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기회에 좀 더 우리가 그런 cultural sensitivity에 대한 이 연구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승혜 선생님께서는 우선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학의 시티 마지다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컬처럴 아이덴티티와 컬처럴 센시티비티라는 개념을 한류 수용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특히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공통점보다는 다름에 바탕한 어떤 수용 실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류 2.0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류 2.0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2009년 정도에 2007, 8년부터 한류의 그 제작과 수용과 유통에 있어서의 변화를 정부에 의해서 지칭한 단어입니다. 한류 2.0.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한류 3.0 얘기도 하고 한류 4.0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승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발표자께서 한류 2.0을 오늘의 현상을 지칭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한류 2.0, 3.0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에 의해서 한류를 규격화하고 한류가 갖고 있는 팬들의 자발적인 문화 실천이라는 개념을 제한하는 그런 비판받을 요소가 있는 개념이라는 차원에서 적절한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김금현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연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말레이시아의 사회에서의 어떤 종교와 사회경제적인 변수가 팬들의 일상적인 팬덤 활동에는 어떻게 파고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이따가 흥미로운 대답을 해주신다면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플로어에 계신 그 청중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외대의 신정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학교의 신정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소속이 다 다르게 써 있어가지고 저는 298쪽에 있는 토론문을 토대로 제가 맡은 논문은 저희 K-팝과 젠더 표상 분과에서 발표해주신 이종임 선생님의 연구와 서은영 선생님의 연구의 토론을 맡아서 토론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종임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것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서은영 선생님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임 선생님의 연구는 지금 아이돌 연습생으로 오랜 시간 착취당하고 있는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수많은 감정 노동과 트라우마를 주면서도 어떤 그들의 기본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K-팝의 이제 산업의 그늘이라고나 할까요? 앞서서 해외에서 K-팝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류 K-팝 콘텐츠의 진원지이면서 그것을 가장 문화산업의 도구로 착취하고 있는 저희의 이제 그늘을 하는데, 감정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많은 오디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성장기를 모두 희생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네가 선택한 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어떤 피해, 사생활 침해, 그리고 교육권 침해, 인격권 침해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아이돌로 데뷔했을 경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착취를 이어가는 기획사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문제이고 이번 프로듀스 101 문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아이돌의 자살 이야기 그리고 많은 아이돌들의 우울증 지금 그리고 마약류 흡입에 대해서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제 이종윤 선생님께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지만 사실 이번 프로듀스 101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 조작인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프로듀스 101의 이번 편에서는 사실은 오디션은 원래 음악성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데 이번 101의 마지막 경쟁 라인업의 나이들이 대부분 중학생 초기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투표의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그 말은 사실 음악성을 가리기 어려운 나이이기도 하고 어떤 산업 대중들에게 완결된 음악성을 보여주기도 어려운 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감정 노동의 대상으로 이 아이들을 내세울 수 있는가? 이들을 노동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땐 이 문제는 이종현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갖고 있다 해서 불공정 계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아이들의 지금 연령, 아이돌에 진입하는 연령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점점 기획사들이 더 어린 연습생과 준비생들을 먹잇감 삼아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문체부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이라든지 교육권과 같은 교육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부라든지 그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문제로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성 아이돌들의 신체라든지 또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그리고 음란물 관련 그 수많은 성접대 관련해서는 아청법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냥 저도 방송작가 생활을 오래 했지만 문체부의 권고사항과 계약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가불관계 있는 그런 그 약자들이 계약서를 내민다는 것은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적으로 만약 이것에 대한 규제 방안과 아이들의 기본 인격권 그리고 상처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이종희 선생님의 글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수라면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선 만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브이로그를 하고 셀카를 계속 노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잉여 가치를 생산을 하는데 그런 나머지 이미지 생산에 대한 그런 잉여 가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브이로그라는 그 우아한 이름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사생활권 보장, 침해 이런 문제도 사실은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노동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을 조금 더 기본권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돌 연습생과 지금 아이돌에 진입해서 아직 뜨지 못한 수많은 100만에 가깝다는 이 아이들을 문화 노동자로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굉장히 그 착취의 그늘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제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는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데 방송사나 어쨌든 학교에서 방치하고 있는 점점 더 어려지는 흔히 말하는 과집상을 향한 더 대중의 어떤 욕망과 소비를 그들로부터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은 문화산업의 측면가 아니라 전체적인 행복 추구권에서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지켜져야 되고 요즘 리얼리티 포맷 예능에서도 연예인들의 일상이 너무 노출돼서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사생활 침해, 이 브이로그나 셀카를 중심으로 하는 리얼리티 장르나 이런 컨텐츠에 대한 인격 침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문체부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더 강력한 법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좋은 연구여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줬고요. 두 번째 사안은 서은영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코르셋을 입은 여성 서사 서로판 영예물 유가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입니다.
서로판 영예물 굉장히 새롭고 정말 신기한 편인데 막상 제가 서로판에 여기 선생님이 연구하신 4개, 5개 웹툰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옛날에 신일숙의 아르미안의 네 딸들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1세대 온라인 게임의 원작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니지 같은 경우가 여기에 좀 해당되죠. 사실 신일숙의 만화도 서로판의 핵심이고 제국을 황녀들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웹툰 이런 판타지 장르에서조차 우리가 출산과 육아를 도모해야 되고 또 수동적이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으로 계속 확장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런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다 남자가 아니라 여성 역시 예전 순전 만화 속에서 우리가 즐겼던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것의 좀 유의미함을 이제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좀 의미 있었고 특히 육아물에 대한 선생님의 문제의식 의식은 성인인데 몸은 어린아이로 환생한 이 회빙안의 서사에서 여성은 여전히 성인인 남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큰 발견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저희 집에도 웹소설 웹툰에 아주 매니아가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황제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라든지 황제 외동딸들을 쭉 봤었는데 인상 깊은 것은 작가가 20대 중후반의 남자 작가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웹소설은 드라마로 제작되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거 서로판은 아니잖아요. 여성이고 약한 여성에서 그 남자를 길들이는데 작가가 여성이죠. 거기는 작가가 여성이고 나름대로 여성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은 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황제의 외동딸 서사에서 20대 후반의 남성 작가가 그린 거를 보면 정말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여성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호받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서 선생님 연구는 작품 분석은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선생님께 혹시 이런 웹툰을 만드는 작가들에 대한 작가의 어떤 꼭 성별은 아니겠지만 작가 연구가 좀 함께 되면 더 즐거울 수도 있겠다. 의미가 있겠다.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웹소설과 웹툰의 차이도 크고 근데 이것이 계속 트랜스미디어가 되면서 소설이 웹툰이 되고 드라마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웹툰이나 소설이 게임화가 되는 게 지금 더 큰 시장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게임 이미지에서는 더욱더 극대화되어서 나타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이 소중한 문제의식이 게임과 웹툰, 웹소설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에서 트랜스미디어로 나타나는 여성의 어떤 이 젠더 성차는 어떤 것을 강화시키고 어떤 것을 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또 상업적으로 수용하게 하는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이 게임과의 연관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게임 서사에서 젠더 연구가 되고 있지만 스토리 안에서 그 여성의 캐릭터 역할이나 어떤 젠더의 성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제 것이 되게 부족한 편인데 선생님이 지금 서로판이나 영예물 육아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연관성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선생님이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셔서 뒤에 남겨두신 것 중에 루시아의 연구 내용 웹툰 루시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발표 때는 루시아 내용이 조금 없어서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여성 독자들이 웹툰 속에 들어있는 고정된 여성 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루시아를 조금 유의미하게 보고 싶다, 볼 수 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좀 써주셔서 내용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정아 선생님께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종림 선생님께서 다른 일이 또 있으셔서 일찍 떠나시긴 했는데 이종림 선생님께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아이돌의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셨는데 신정아 선생님은 그 아이돌의 현재 처한 그 노동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이 가능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이것을 단순히 노동 문제로 국한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차원에서 다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BTS의 성공 신화가 오히려 수많은 아이돌들과 아이돌 연습생들을
트랜스미디어 노동 활동으로 내몰고 휴식 시간조차도 노동 시간의 연장이 되고 있고, 트랜스미디어라는 개념이 10여 년 전에 나타났을 때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의 어떤 강점으로서의 그 개념으로서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트랜스미디어 노동 활동으로 수많은 그 10대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그 현실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기성세대로 하여금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은영 선생님에 대해서도 신정아 선생님께서 많은 훌륭한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여성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흥미롭게도 그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요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 그런데 웹소설과 웹툰에 드러나 있는 그 남성 중심주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 어린 여성에 대한 대상화, 수동적 여성상의 만연, 근친상간 서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또 그 20대 남성 작가들이 이런 그 웹소설과 웹툰의 주요 작가라는 점에 대해서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고, 작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도 논문 쓰기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논리적 연결성이 각 장 간에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독자들이 실천하는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은영 선생님께서 언급만 해주신 루시아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연세대학교의 구자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연세대학교 구자준입니다. 저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공연 예술의 영웅 캐릭터와 그리고 신한류에 드러난 새로운 젠더 시각, 이렇게 두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K-팝 콘텐츠에 관한 그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던 편이 아니어서 부끄럽지만 이제 두 분 선생님의 발표문을 보고 많은 걸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발표문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넓힐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래서 크게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동의가 되었지만, 다만 지역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피 후생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태국의 콘, 인도네시아의 와양웡, 그리고 한국의 탈춤과 같은 전통극의 젠더적 특성, 특히 남성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비교 분석이 부재했음을 지적하신 다음에 한류 남성성이 지닌 특징과 남아시아에서 한류가 지닌 수행 양상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콘이나 와양웡 혹은 탈춤의 어떤 젠더적 특성이 현재 한류의 부드러운 남성성이 형성되는 과정, 혹은 이러한 남성성을 대중이 수용하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였던 것 같아요. 예컨대 선생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것과 같이 한류의 부드러운 남성성은 뭐 선비나 일본의 비쇼넨, 그리고 메트로섹슈얼리티 남성성의 혼합물 등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사실 저는 이러한 설명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또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부드러운 남성성 형성에 개입한, 말하자면 이렇게 다른 전통 혹은 요소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읽어낸 작업이 시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쉽게 떠오르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혹은 콘이나 와양웡, 탈춤과 같은 전통극과 한류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헤게모니 남성성과 부드러운 남성성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코넬이 논의하는 여러 유형의 남성성이 지닌 특징에 대해 논의하신 다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남성성에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이러한 여러 분류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부드러운 남성성을 언급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한류의 부드러운 남성성은 코넬이 말하는 네 유형의 남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한국의 맥락에서 혹은 태국이나 아니 남아시아의 맥락에서 이런 어떤 각각의 남성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예컨대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한류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서는 뭐 부드러운 남성성이 기존의 헤게모니 남성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남성성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은 기존의 헤게모니 남성성과 일정 부분 경합하거나 타협하거나 뭐 이러한 요인들이 있는 것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늘 발표를 듣다 보니까 부드러운 남성성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그런 것들을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게 부드러운 남성성과 헤게모니 남성성의 관계를 위주로 주로 얘기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그 역학이나 동학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정윤 선생님께서는 한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걸 보이 아이돌 그룹이 드러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신 다음에 BTS와 있지 뮤직비디오 서사를 통해서 3세대 아이돌이 보여주는 어떤 젠더적 특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특히 보이그룹이 자신의 메시지가 가진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면 걸그룹은 그것을 먼저 일단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에서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분투해야 되는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지적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발표문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이제 특히 센 언니라는 타이틀을 이치 성공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였는데요. 센 언니는 사실 강한 성격이나 강한 캐릭터성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냉정한 쇼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여성 연예인에게 붙는 존칭과도 같이 통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한테 센 언니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건 이효리인데요.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지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모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받아들인 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오랫동안 생존해야만 그 어떤 자신의 성격과 발언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센 언니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어떤 대중호응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지속되는 차별도 좀 드러내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지는 어떻게 보면 센 언니의 열광하는 대중을 호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스스로 자주적인 여성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하지만 실제로 그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는 좀 어떻게 보면 JYP에서 계속 양산하고 있는 그런 아이돌의 어떤 일관된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다소 막연하지만 BTS와 같은 한류 아이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남성성이 한국 대중문화 전반의 남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사실 너무 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K-팝 콘텐츠를 꾸준히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BTS는 그 K-팝 콘텐츠 시장의 어떤 제 시야에선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됐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순간 월드스타가 돼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엑소나 다른 아이돌들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갑자기 좀 등장한, 말하자면 물론 계속 아이돌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거나 관심 있게 본 사람들에겐 다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월드스타라는 타이틀과 함께 등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BTS를 말하자면 다른 아이돌이 보여준 남성성과 비교한다면 비슷한 반열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혹은 요즘 말하자면 한국 남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뭐 힙합이 보여주는 그런 남성성들과 동열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막연한 질문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쭤보고 싶다 합니다, 선생님께.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준 선생님께서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셨는데요. 일단 말라야 대학의 하나피 후세인 선생님께서 매우 흥미로운 그 연구 주제를 갖고 오늘 발표를 하셨죠. 현재의 K-팝에 나타나는 부드러운 남성성과 전통 그과의 어떤 연결성에 대한 논의나 질문이 그동안 부재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흥미로운 논문 발표였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한국에는 점잖은 선비가 있고 그 선비가 갖고 있는 부드러운 남성성과
K-팝의 그 부드러운 남성성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셨지만 사실 탈춤은 선비 및 양반이 갖고 있는 모순성을 꼬집고 그 선비를 포함한 양반 계급에 대한 조소, 해악, 비판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건데 논리적인 연관성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넬이 네 가지 남성성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현재 부상하고 있는 부드러운 남성성이 코넬이 제기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경합을 하는지 타협을 하는지, 혹은 그 K-팝이 보여주는 부드러운 남성성 자체가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금 개념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정윤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는 걸그룹 이치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인 그 센 언니라는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센 언니가 대중이 갖고 있는 그 뭐 이효리를 포함한 쇼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은 여성 연예인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센 언니라는 개념에 담겨져 있는 어떤 차별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하셨고, 또 결국 센 언니라는 개념 자체도 JYP 걸그룹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오래된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셨고, 또 오늘 BTS에 대한 논의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 대중문화의 전체 지형도에서 봤을 때 BTS가 드러내는 남성성은 자연스러운 진화인지, 혹은 다소 돌출적인 어떤 개별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한 큰 질문을 흥미롭게 던져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지행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중앙대학교에서 그 영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지행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좀 듣기 거슬리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두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 태국 여성들이 K컬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하고 그 수용의 인식과 그것이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말씀하신 발표가 있었는데요. 비단 이 발표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들은 몇 가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의 그 한류 수용에 대한 발표들이었고, 뭐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흡사한 어떤 지점들이 많다라는 저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브루나이, 뭐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어떤 뭐 이슬람권도 있고 아니면 태국 같은 불교 문화권도 있고 하는 그 나라들에서 이제 제가 받은 인상은 대충 그 태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 연예인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있다고 할 때 굉장히 어떤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또 선생님께서 여기 이 발표에서 트렌드에 대한 얘기들, 브랜드 그 수용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셔서 더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그 내적인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 K컬처의 연예인들을 일종의 롤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그 롤모델을 삼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적인 면에서의 어떤 흉내라든지 그것에 대한 선망 같은 거를 봤을 때 이 아시아권에서 K-팝 혹은 뭐 한류 그 연예인들을 따라하기 혹은 뭐 그들을 흉내내기 이런 거에는 선망과 함께 저는 경멸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어떤 저들처럼 뭔가 좀 더 밝은 스킨톤, 그리고 V라인의 어떤 턱선, 그리고 뭔가 좀 더 큰 눈을 위해서 아이라인을 한다든가, 남성들도 뭔가 이런 그 뷰티 팁 같은 것을 그들로부터 얻어내지만 동시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K컬처라는 것이 동남아에서 받아들여질 때 굉장히 소비자본주의에 포획된 형태로 그들에게 가 닿는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약간 아주 긍정적으로 환영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K-팝 글로벌 팬덤에서는 그 영화에서 화이트워싱을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화이트워싱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 비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서구의 팬들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팬들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리셉션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구의 그 POC들, 그러니까 뭐 People of Color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아이돌들이 그런 어떤 K 뷰티나 뭐 아니면은 K 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K 사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백인과 흡사하게 그렇게 재현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화이트워싱을 그만두라라고 말하는 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시아의 팬들이 그런 어떤 K 컬처의 연예인들의 모습이나 피부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라하고 싶은 어떤 선망적인 대상으로 굉장히 상반되게 그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게 제가 항상 느꼈던 그런 약간 괴리감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이 제3세계에서의 그 서구적 미의 의식에 대한 식민주의적 잔재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어떤 아시아 대륙의 어떤 미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그 K-팝 팬덤의 열렬한 그 아미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이 그 아시아 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 동남아권에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아니면 필리핀까지도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K-팝 팬이라는 걸 숨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팬들끼리 모였을 때는 괜찮으나 그 외에 어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밝히면 공격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우리 인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한류가 주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서는 일종의 자신들의 취향을 약간 타부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드러나면 불링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원인이 자국 문화를 우선시하는 어떤 전통적 계층 혹은 뭐 자신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 커뮤니티와의 어떤 문화적 갈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어린 여성의 취향이라고 염화되는 이 아이돌 팬 되기에 대한 일종의 어떤 여성 혐오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의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혹은 이 한류 문화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형 수술이라든지 외모에 대한 지나친 탐닉 같은 걸로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전통 사회의 어떤 전통에서 봤을 때 경각심 같은 것 때문인지,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에 더 가까운지, 만약 이들이 스스로의 그 K-팝 팬이라는 거를 숨기는 만약 이유가 있다면 뭐 저는 이제 그쪽 사정을 사실 듣기만 했지 잘은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너무 반가웠던 그 동료 아미가 그 발표를 하신 브루나이의 그 Love Yourself와 관련된 어떤 톡식한 이 남성성에 반대되는 BTS의 그 부드러운 남성성에 대한 것과 이것과 그 어린 여성들이 겪는 이 정신건강, 멘탈 헬스의 문제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데 대한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무척 재미있고 되게 그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들을 페미니즘 렌즈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까 구자준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BTS가 보여주는 이 대안적인 남성성 혹은 부드러운 남성성은 기존의 K-팝 문화 혹은 일본 어떤 쇼비즈니스에서 유래되었던 꽃미남 남성성하고 가지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지점 때문에 글로벌한 팬덤이 기획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대안적인 BTS의 부드러운 남성성을 이루는 요소들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어떤 직업윤리, 그 워크 에틱의 면모, 그리고 감정을 숨긴 채로 강한 척 하지 않고 눈물과 감정과 자기 약한 지점을 팬들에게 공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멤버들의 태도, 그리고 배려가 깊고 착한 성품, 그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자께서도 이 BTS라는 일종의 어떤 동성 사회잖아요. 그 안에서 호모소시알리티 안에서 그들이 인정을 쟁취하는 방법이 일반 사회에서 여성 혐오라든지 아니면 여성을 도구화하거나 어떤 물건화하는 태도로 동성의 어떤 그 리스펙트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칭찬을 한다든가 서로 배려를 보여준다든가 관심을 끝없이 서로에게 보여준다든가 부드러운 말로 접근한다든가 하는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동성 사회성의 새로운 현상이 이 BTS 멤버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새로운 남성성과 그 케미컬의 면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자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셔서 너무 제가 굉장히 깊이 동감하면서 봤고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젊은 어린 여성들의 멘탈 헬스와 관련된 문제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것은 아까 저자가 그 동시대 젊은 여성들이 오프라인에서 겪는 것만큼 온라인의 어떤 여성 혐오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의 경우, 뭐 EU의 경우 이렇게 그 통계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사실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온라인의 그 나이대 여성으로 활동을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혐오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브루나이에서는 사실 그 로컬한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젊은 여성들의 심각도 같은 것이 어느 정도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알아보고 싶은 궁금한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BTS가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부드러운 남성성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젊은 여성들이 겪는 여성 혐오적인 희롱 그리고 괴롭힘으로부터 일종의 안전지대 를 젊은 여성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이들이 겪어 나가야 될 앞으로의 현실 속의 어떤 이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현실의 괴롭힘 같은 당도한 문제들을 차단하고 단절한 가운데 나오는 안전함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로 자신의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자기긍정 혹은 자율성 주체성 이런 거를 강화시켜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안전지대로 작동한 것인지 이 둘 중에 이것이 어떤 종류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이 저자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변에서 그 20대 팬인 여성들이 한국 친구들이요 BTS를 팬지를 하면서 남자가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왜 밖에 나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알아보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지를 알아보는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10중 8구 별로일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다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들의 굉장히 어떤 담대한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겪는 온라인 희롱과 혐오에서 나오는 확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멀쩡해 보이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여자친구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남성들로부터 희롱성 사진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멘트들을 DM이나 뭐 시크릿 메시지 같은 걸로 받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거의 이제는 아무런 그런 걸 봐도 아무런 감정의 흔들림이 없을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온라인에서의 그런 성희롱의 수위가 높고, 이것이 젊은 여성들에게 미치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끔찍함, 뭐 이런, 그리고 현실의 남녀관계나 이성관계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끼치는 영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거는 차단함으로써의 안전함인가 아니면은 나를 변화시킴으로써의 안전함인가에 대해서 뭐 아직 계속 BTS가 뭐 지금 완전히 결론이 난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 BTS와 팬덤의 관계도 과정 중에 있는 일구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주 충실한 그런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지행 선생님께서 토론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그 토론문 내용하고 또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토론문 내용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하지 않으셨지만 매우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타이 그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태국에서의 그 K 컬처에 대한 여성들의 수용 분석에 있어서 그 한류가 태국에서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대해서 한국 경제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서 한국 정부의 어떤 푸시에 의한 문화상품 수출의 결과로 한류가 발생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이지행 선생님께서 사실 한류는 민간 부분에서 시작한 것이고 콘텐츠 지원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의 역할은 재정적 지원일 뿐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남아에서 보면 동남아의 많은 연구자나 언론 관계에서 한류가 한국 정부에 의한 결과물로서 자꾸 거론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동남아에 거주하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한국 정부가 한류 현상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정부의 치적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홍보 자료를 많이 배포했고, 그것을 또 언론이 받아쓰기를 했고, 또 많은 정치 경제학자들 중에는 간혹 또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 중에 흔히 이제 암체어 폴리티컬 이코노미스트라고 하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정부의 홍보물을 그대로 받아 쓰시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 정부도 그 한국의 이런 그 정부의 역할을 또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식의 또 담론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동남아에서 특히 한류가 한국 정부가 생산한 한국 정부 주도의 어떤 문화 현상이라는 점으로 약간 오해의 지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동남아시아 팬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본인이 한류 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팬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유를 하고 그 사실을 좀 더 커다란 그 인간관계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여 년 전에 똑같은 그런 그 인터뷰 결과를 한번 제가 찾아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그런 태도가 좀 많이 희석이 됐다라는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어떤지 그 타이에서 오신 그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점은 10여 년 전만 해도 태국 내에서 한국 노래에 대한 커버 댄스를 주로 하는 그런 그 그룹이 그 트랜스젠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태국 내에서 K-팝을 게이팝이라고, K와 이제 게이를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게이팝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젠더의 구분 없이 커버 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루나이의 카이룬니사 이브라임 선생님의 BTS 팬덤에 대한 질문도 이재eng 선생님께서 매우 충실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 브루나이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한국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BTS 팬덤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실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성 관계의 차단, 이성 관계의 배제, 이성 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억압 같은 그런 차원의 그 실천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BTS가 갖고 있는 그 부드러운 남성성이라는 어떤 실천이 이미 대중문화 속에서 지난 10년, 20년 그 이상 계속해서 있어왔던 어떤 꽃미남 이미지의 어떤 트렌드의 연장선이 아닌가, 혹은 그 전체 이미 많이 그 실천되어 왔던 꽃미남 이미지 혹은 트렌드와의 그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으로 공임순 선생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그냥 얘기 드리고 한 문제씩만 드리고 그냥 저는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4에서 305페이지 제 토론문 유진희 선생님의 한류와 K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토론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유진희 선생님한테 하나의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K로 우리가 말해지는 소위 한류의 트랜스내셔널한 순환과 교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여성 걸그룹, 소위 여성 청년이라고 하는 거를 앞세우시면서 그 얘기를, 그러면 이 자본,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자본, 권력, 그다음에 젠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아주 묵직한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초국적인 어떤 문화 순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어떤 당사자로 글로벌 소셜 바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전 좀 궁금하고, 여기 선생님들도 우리가 글로벌 소셜 바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퍼스널 바디를 넘어서 글로벌 소셜 바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논의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장미영 선생님의 그 K스토리 얘기에서 아까 그 자료집의 211페이지에 서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저 스토리 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교차 시점을 통한 입체적 구성, 이거를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저 그냥 하나 예만 드리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에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읽는 건 뭐냐면, 82년생 김지영은 마치 대장금 같다. 나는 대장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에피소드적 구성이 많고 거기에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거. 일화들의 에피소드들의 종합 선물 세트라서 누구나 읽어도 어느 지점에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읽고서 가장 많이 반응하는 세대는 오히려 20, 30대라기보다는 5, 60대 어머님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전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이 영화관에서는. 그런데 이런 피카레스크, 저는 이게 피카레스크 구성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성이 앞으로도 과연 이 페미니즘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의 붐을 이어갈 수 있는 서사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비판적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남주 이상의 다른, 그러니까 82년 김지영 이상의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상하지 않으면 이 현상으로 계속적으로 이 스토리의 힘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고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 BTS로 대표되고 있는 그 현재의 한류의 다기한 방식으로의 어떤 그 분화에 있어서의 감추어진 그 문화와 권력과 자본 간의 삼각동맹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도 한 말씀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짧게 순서를 그 베트남의 누이엔 능옥 드람 온 선생님, 그리고
모하메드 아즐란 샤 모하메드 사이드 선생님 이런 순서로 오늘 그러니까 지적이 된 그 순서대로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뉴엔 능옥 짬 오한 선생님. 논문 제목은 Consumption of Hallyu Related Products Among Vietnamese Women. 제가 답변해야 되나? 네, 아무 말씀을 잘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온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냥 이제 베트남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 이 한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보여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적하시는 대로 이제 더 발전시켜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Narrating Popular Modernity를 쓰신 모하메드 아즐란 샤 선생님. Good afternoon. Good evening. I actually have interviewed middle-aged women during my PhD years, and my topic of my PhD is how these women is actually engaging with the modernity that represent through televisual text, especially from a non-Western television drama, and this is including K-drama as well. But my research now, I'm trying to moving away from television consumption, as the new generation now, they are not watching television anymore. They heavily rely on social media, especially YouTube and Twitter. So that's why when I picked this respondent as a mother, I know because my first intention is not to interview their children, their daughters, but the mother itself, how they're monitoring monitoring their children at home, who happen to be a K-pop fans. Yeah. So this is again we can see how the concept of structure and agency work in a different way. In my previous studies, especially in my PhD years, the concept of structure and agency works between women and the government. You know, the top-down policies. But now that role is transformed to into the single unit of family, where the mother act as a structure who happen to be a caretaker and manager in the family, and this children, daughter, act as an agency. So that's in that way, I want to see how the negotiation and renegotiation of tax happening. That's it.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From Hallyu A-list celebrities to Hallyu 2.0 influencers를 써주신 CT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Songhye, for your comments. I really appreciate it. When I used the Hallyu 2.0, I was actually not referring to the transformation in Korean wave from 1.0 to 2.0, but I was actually adopting this term used by Jin Dal-yong from Simon Fraser University. He used the term Hallyu 2.0 to refer to the new Korean wave in the creative industry. Previously, it was Hallyu 1.0, was referring to the export of local cultural goods to East Asia between the 1990s and 2000. But this Hallyu 2.0 focused more on Korean creative industries because of the new media outlets, for example, YouTube and SNS. So this is why I use the Hallyu 2.0 rather than Hallyu 4.0. I should have mentioned the context of that before, moving on to the discussion, but I failed to do that. So thank you so much for highlighting that. I guess that's the only comment that I have to reply. And then the second was on the cultural sensitivity. At first, I didn't actually think of it that way because I was trying to look at it from how youth
are actually experiencing all the materials online. But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the framework. I might need to consider how to use the cultural sensitivity in this particular paper and other relevant topics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ments.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금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손승혜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샤프하셔서 제가 발표할 적에 그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 레스폰던트가 300명이 아니고 600명이에요. 600명이라서 이번에 발표한 건 18세에서 24세까지만 분석이 바로 끝나고 페이퍼로 보내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 한 그룹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인들, 그 다음에 하우스와이프 그게 있어서 사실은 그 베리어블스가 변수가 너무 많으면 분석이 도저히 안 된다고 강력하게 나머지 리서처들이 반대를 하셔서 저는 사실은 소시오 이코노믹이란 그런 걸 변수를 넣어서 정말 복잡하게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희 사실은 단계가 이제 1단계가 끝났고 이제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인터뷰가 이제 들어가요. 심층 면접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5세에서 17세, 그다음에 26세에서 35세가 이제 분석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발표가 조금 더 늦었으면 그것까지 포함했을 텐데 너무 분량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초기 단계에서 일단 그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적에는 준비가 부족해서 떨리는 마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코멘트를 받아서 이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손 교수님이 딱 집어서 뭐가 근데 조금 더 손 교수님 코멘트 해주실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연락을 드렸으면 해요. 왜냐면 샤프하게 딱 꼭 집어내셔서 근데 이런 좋은 기회에서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브루네이 저기도 몇 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정말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훈훈한 분위기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은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게 웹소설과 웹툰을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누군가가 읽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한데 이걸 또 직접 책 같은 걸 다 작품을 다 읽으시고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선생님께서 세 가지를 크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작가의 성별에 따라서 이 작품들에 드러나는 어떤 젠더 수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각주에서 그 부분을 밝히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황제의 외동딸보다는 그런 문제에서는 그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의 작품이 훨씬 문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게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웹소설과 웹툰에 진입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게임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을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루시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 결말을 제대로 풀지 않고 이제 그렇게 봉합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좀 더 풀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루시아를 좀 넣고 싶었던 건 개인적으로 이게 19금 그러니까 여성향의 19금 로맨스, 고수의 로맨스라고 불리는 로맨스였거든요. 근데 이 루시아에 나오는 이 여주인공 루시아가 상당히 당찬 여성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넣고 싶었던 건데 제가 좀 더 이제 서술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말라야 대학의 하나피 후신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evening, Professor Shim. Thank you. Thank you, Professor Junko.
The comment or question on the Cornell of the concept of masculinity. Actually, when I wrote the paper, I did not mapping, the type of masculinity, the type that given by Cornell to both traditional performances of Southeast Asia and Korea, especially the Dalchum. Since you raised this question and issue, so of course I will do the mapping and study more on this type of masculinity into these two contexts of the traditional performances. And number two, actually I aware that the Dalchum is not meant to discuss of the masculinity, but it's on the issue, what we call it as symbolizing the critic to social critics of the traditional Korean, which still could be applied to modern Korean. Why I took Dalchum? This is to compare, with Southeast Asia, where the concept of masculinity in the past of the Korean is already exists, where in Southeast Asia the concept of soft masculinity also exists, but through time it's changed. Now Korea, looking at the soft masculinity is relevant to the society, to the people, and of course to the world community. And as it goes to Southeast Asia, so it could be applied. As I mentioned, it's easily to be accepted, to be adapted, because Southeast Asia already, what we call it, accepting the concept of soft masculinity in the past, many hundred years ago. So that means it digests well. Except in the context of Malaysia, it's still a kind of a question.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feedback, especially the Cornell's types of masculinity. I will do the mapping and then looks how it goes. Thank you very much. terima kasih, Mr. Hanafi Hussin. 다음으로 장정윤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구자준 선생님의 아주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데, 이제 좋은 코멘트 주셔서 아마 제가 좀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좋게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문제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JYP나 SM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잘 모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사실은 같이 지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그 그러니까 미들 에이지 메일 프로듀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여성이나 이 걸그룹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여성 그 메일 퍼포머들이 여하튼 자신들의 그 주체성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지금 10대나 20대 아니면은 이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성은 사실은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되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부류에서 어떤 식으로 나랑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맞는 어떤 문화적 그 아까 센시티비티 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센 언니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문제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BTS는 아까 이지은 교수님도 되게 잘 설명해 주셨지만 꽃미남 담론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사실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에 빠져 있는 젊은 세대들의 굉장히 슬픔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vulnerability라는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약한데 그 사람이 나의 약함을 알고 나도 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주는데 BTS는 그 지점을 사실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돌출된 것 같지만 사실은 문화적으로 아이돌이라는 음악 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돌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를 땅을 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SM이라든지 이제 언급하신 엑소라든지 이런 팀은 되게 문화를 앞서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약간 이렇게 괴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 매스큘리니티에 대해서 오늘 되게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하나의 담론으로 사실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사실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조금 치열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Love Yourself Wave를 써주신 카이룬니사 이브라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Jiangxi, for your comments and questions. I'm really glad that a fellow army has commented on my paper. It makes it so much easier to relate to. There are three questions I think that you raised that I'm going to address. The first one was about because I was focused on girls and women who are primarily on online and social media, how about those that are not online and so not exposed to online misogyny and yet still love BTS and the brand of soft masculinity? And I do agree that representation is important, positionality is important, and if we can identify sort of the factors for the sort of standing of BTS, then we can understand sort of the wider forces around like your homosociality, etc. However, I do also realize that you cannot really capture all segments of the fandom. Is this too large? So there's also the question of practical questions of how do I do the sampling then? If they're not on social media, how do I get to them? How do I get to ask them about their experiences and their reasons and motivations? So it's an interesting question. I think I will think about methods on how to sample and how to get responses from this sector of the fandom.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distinctions, a question about definition and distinctions between soft masculinity and flower boy. I do agree that perhaps I was very vague about these two terms. I honestly need to do more research about this, more reading and more understanding, so I will do that. The third question is about, and I paraphrase from the professor there, so in Brunei, the fandom for BTS, when girls and women who love BTS and have been subject to harassment, misogyny, etc., now they love BTS, and then so are they preventing themselves then from involving themselves with men around them? Are they holding back from being involved in relationships? I think this is a different question to the paper that I proposed, but it is sort of an really interesting question. It is sort of related to my next paper, where I will take a more qualitative approach. I'm interviewing students and other people in Brunei, asking them to read this paper and asking them about experiences about BTS. I had a comment from one student who I already interviewed. She said that it's really good that BTS shows an alternative masculinity, and that women recognize that there are different forms of masculinity that are more positive, that are less misogynistic. However, she says there is also a danger that then
these women consider that only those forms of masculinity as viable, and so do not want to sort of involve themselves with men around them, and also hold the men around them to those standards, which might not be realistic, given that context is important as well in shaping masculinity. Related to this question is, you asked, and this is a great question, so if women find refuge in BTS, is the kind of refuge or sanctuary one of isolation or one of empowerment? So are fans using BTS, are they dependent on BTS for happiness, or are they using BTS as a source of a motivation to find happiness?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question for my next paper. So thank you. terima kasih, Dr. Ibrahim. 다음으로는 Thai Women's Acceptance and Perception Towards Korean Culture를 써주신 태국의 차이왓 미상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ment, especially about the description of ASEAN community, ASEAN countries about K-pop. But the first one question was about plastic surgery first. Plastic surgery in Thai society. Plastic surgery actually is what happened last 20 years ago, not now. But after the becoming of Let Me In, they bring some women and collect women to make a plastic surgery and send back to Korea. A lot of Thai society interest in this program, and now the cost of plastic surgery is very cheap if we compare to 19th century, last 10 years ago. Last 10 years ago, the plastic surgery focus is more on elite of the society, but now middle upper class of the society, especially some students who make part-time by themselves, they also can make a plastic surgery, especially in Bangkok and its surrounding area. And also, the plastic surgery in Bangkok that I said that it is one of influence of K-pop, because of when I asked the students and also the informant who make a plastic surgery, and I think more than 90% of informant, the example and the model of nose, of mouth, of eye are from idol from Korea. Yes, and the second question, why K-pop last 10 years ago, in the Thai perspective, they separate dancing and singer because of dancer. In last 10 years ago, majority of dancers are transgender. So all of dancer in Thai society, especially for male in Thai society, they don't want to be a dancer because of dancer is a representative of transgender. That's why last 10 years ago, they call K-pop is K-pop, but now they know already that not only transgender, and they mix together between singer and dancer. That means one person can be singer and dancer, and also not, we can say not only one singer and dancer, but now we have a group of dancers. So in Thai society, they can accept this. It means singer and dancer or K culture in Thailand, they are now not representative of womanhood like before, but now there is like, I borrowed Dr. Hanafi topic is masculinity in the dancer, but last time we have only in Thai perspective, they look at the dancer like womanhood only. Yes.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진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인수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하나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큰 문제 질문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한류 1.2, 2.2, 3.0 정도에서 사실은 국가 주도의 어떤 정책화, 뭐 K로 말해지는 한류의 트랜스내셔널 순환과 교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 글로벌 소셜 바디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미 이렇게 된 한류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어떤 개입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글을 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걸그룹 전성기에 이 글을 왜 쓰기 시작해서 한 걸그룹 3기 쓰기 시작해서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뭐 상황이 변화했고 사실 최근에 너무 좀 힘들어서 사실 제가 한국화 연구자로서 사실 한류가 있어서 굉장히 되게 좋은 점이 많거든요.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너무 좋은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한류가 되게 좋다는 그것 때문에 뭐 한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엔터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일단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 욕을 하는 게 어떨까. 이미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최근에 어떤 버닝썬이라든지 혹은 한류 아이돌 스타들의 어떤 디지털 성폭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작업에 같이 하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뭐 한류 그러니까 애초에는 여성들의 어떤 연대로부터 시작했던 이 흐름을 어떻게 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어떤 자원으로 만들 수 연대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미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드릴 때 전제했듯이 사실은 한국 문학이 나가서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 조남주의 82년 김지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국 문학의 세계화의 어떤 가능성으로 제가 그래서 잡았던 거는 최소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다양한 에피소드에 그 공감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여성 그런 바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내는 목소리도 그 어느 한 가지에는 걸려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첫 출발선으로 잡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발표 중에도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어떤 서사의 수준들 이런 것들이 점차 더 작가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또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이제 실제 한국 문학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 미학적 성과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로 공유와 공감의 연대의 그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예시가 될 만한 작가가 김애란을 들 수 있고 진은영을 들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아직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단 한국 문학이 진출하는 어떤 교두보로서의 82년생 김지영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과거에 한류와 관련된 학술 대회의 장은 주로 한류라는 현상이 왜 형성됐느냐 하는 질문으로 채워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로부터 좀 진일보해서 한류의 생산과 유통과 수용에 있어서의 젠더의 역할과 수행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초국적 공동체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검토할 수 있었던 매우 유의미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학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선생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4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폐사는 뭐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도착하셔서 오늘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오후부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이제 그 뜻깊은 자리였고요. 말씀 토론 게 계속 하셨지만 이게 이제 잠깐 오전에 안 계신 분들 위해서 이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한류에 대한 주제는 동남아시아 학자분들이 먼저 건의를 사실 하셨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그 연구하고 학술대에서 말씀을 드린 거 하셨고 저희가 아시아 여성연구원 특성을 살려서 젠더를 묻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계기는 그 한국학에 대한 동남아시아 학자들의 그 이제 어떤 토론을 들으면서 발표를 들으면서 또 제가 이번 여름에 영국에서의 어떤 아동 청소년 문화 세미나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뭐였냐면 K-뷰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들으면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K-뷰티가 얼마나 영국에서조차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유명한지 상품으로 잘 팔리고 있는지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사실은 좋아할 수만은 없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고요. 그게 오늘 나눠주신 어떤 젠더와 관련된 다른 뭐 산업적인 문제에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젠더 표상이나 젠더 재현에 있어서의 어떤 규정성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끊임없이 카테고리화하는 그런 메커니즘, 산업 메커니즘을 보면서 제가 한 번은 정말 한류와 관련해서 이 주제를 꼭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우고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을 얻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걸 좀 논의를 심화시키고 조금은 확장되고 더 다양한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마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끝나신 다음에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녁 식사는 꼭 하고 가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또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거는 저희 학교 이제 그 숙대 신문사가 오래된 신문사가 있는데요. 오늘 학생들이 두 사람이 이거를 취재를 하겠다고 수업을 다 빼먹고 하루 종일 와서 저렇게 취재를 하고 기사님도 오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와서 하루 종일 듣는 걸 보면서 이게 제가 제 자랑 같지만 학생들의 저력이 대단하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